그 알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질병은 기후, 풍토, 직업 아니면 그냥 유전 다양한 이유로 나타납니다. 어떤 아픔은 의학 노동자가 치유할 수 없죠. 그래서 입법 노동자가 된 차지호 의원과 함께 다가올 것이 확실한 인류의 고통을 막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2026년 두 번째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금 전까지 차지호 의원과 얼핏 보기엔 매우 재미없는 대화를 열심히 했고 건조 에디터는 밖에서 그걸 듣고 있었고요. 네, 밖에서 재미있게 듣고 있었던 노로 패퇴했던 건조 에디터입니다. 네, 아직도 좀 페일 스킨입니다. 네. 아직 다 낫지 않아. 보이시나요? 굴이 좀 묻어 있습니다. 네. 컨디션이 네. 안 좋아서 밖에 그래서 있었습니다. 밖에 있었는데 밖에 있길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안 그랬으면 분량이 2시간 만이 될 뻔했어요. 네, 할 말이 개 많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할 말이 개 많은가 잠시 후에 들어보실 텐데 일단 소감만 말씀드리면 네. 저하고 이제 세대가 대충 비슷하시기 때문에 차지호 의원님이 제가 차지호 의원님 부모님이었으면 무척 속이 탔겠다. 얼마를 들여서 의대를 네. 보내놨는데. 그건 저희 세대에서도 똑같을걸요? 네. 인류를 치유할 방법을 찾아다니고 네. 있는 거예요. 차지호 의원님이 18학번, 17학번이셨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의대에 다닐 때부터 돈 버는 의사 할 생각이 없었다는. 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들으실 수 있고. 멀리 온 이야기. 네. 그리고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포장할까? 산업혁명과 AI혁명을 비교해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식 인사이드만큼 흥미롭진 않을 거고요. 정치가 예전보다 무조건 엄청나게 빨라야 되는 이유도 설명해드립니다. 저는 어느 정도 설득됐습니다. 저도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그타르트와 스콘 맛집 꾸루꾸루, 속편한 WPI 단백질, 로아셀, 프로틴 이뮨, 내 곁에 종로가 더 쌍화, 인생은 한방,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첨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꾸루꾸루는 다르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저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꾸르꾸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유당을 제거해 속이 편안한 WPI 단백질, 장 건강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 뼈 건강을 위한 원료까지 함께합니다. 부모님도 편안하게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프로틴은 이뮨. 제조원 한국바이오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보건교육사, 산림치유지도사, 약선시기지도사 등 전문가로 성장하는 당신을 만나보세요. 인생은 한방.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임금님께 진상한 전통 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꾸룩꾸룩 쿠키 세트 중에 로투스 쿠키가 있습니다. 이건 로투스. 실물을 보셔야 그 위용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로투스가 그 파이 지름이 아니고 네, 직경. 네. 이거 이제 둘러싼 쿠키가 있고 네. 그 사이에 허연 것을 태워놓으신 허연 거 뭐지? 마시멜로를 하얀 거 마시멜로. 그쵸. 굴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얀 건 굴은 아닐 네, 거잖아요. 허연 건 건조입니다 지금. 저 태워 놓았는데 보기에도 이쁘고 되게 크고 엄청 꾸덕하고 되게 답니다. 이런 음식은 두 가지 경우에 먹으면 좋습니다. 하나는 내 주식이 겁나 올랐다. 이런 때 이제 낭비를 해볼까 하고 드시면 매우 달고 맛있고, 아니면 체인날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를 빼고는 사실 드시기를 권하진 않습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이거. 근데 불시에 먹어야 더 맛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꾸룩꾸룩 쿠키 세트를 할인하겠습니다. 네, 꾸루꾸루가 스콘과 쿠키를 출시한 게 2022년 가을이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사실 팬데믹 때 특히 많이 팔렸고. 네, 벌써 4년이 됐습니다. 팬데믹에 우울한 분들이 많으셨을 테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년 된 기념으로 2026년 첫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꾸루꾸루에서 뭐 마카롱, 에그타르트를 몇 번 세일을 했었는데 맞아요. 이 쿠키랑 스콘은 한 번도 세일을 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최초 할인 이벤트이니까 주목을 해주시고요. 네.
1월 20일까지 단 2주간 짧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할인율은 20%고요. 네. 그동안 다른 꾸루꾸루 제품의 최대 할인율도 10%였습니다. 첫 할인이라고 빡세게 하십니다. 네. 하지만 이번 세일이 끝나면은 가격이 15%에서 20% 가량 상승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밀가루와 유제품이 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네, 그건 100% 확정된 미래입니다. 네, 이것은 기후 위기의 영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잠에서 깨세요, 여러분. 네, 저희의 장인분께서는 좋은 재료가 맛있는 음식이 된다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네. 판데믹 이후에 급격한 물가 상승 속에서도 4년 동안 그래도 가격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재료를 생각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올리지 않았다는 게 더 놀랍죠. 4년 동안 물론입니다.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세일가를 통해서 1월 20일까지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손 큰 엄마가 만든 것처럼 쿠키에 이런 표현 굉장히 서양 엄마인가요? 네. 요즘 한국에도 뭐 베이킹 즐기시는 분 많죠. 아무튼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모든 요리가 즐거운 아마추어들은 손이 개 큽니다. 그건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시장에서 사온 재료의 양만큼 만들면 무조건 10인분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베이킹 취미인 친구 있으면 좋아요. 늘 나눠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 북유럽 연구소장 네. 올 때 뭐 맛있는 거 들고 맞아요. 오죠? 개 많아요. 너무 맛있어요. 네, 본인만한 걸 들고 옵니다. 네, 아무튼 하주성 소장님이 만드신 것처럼 네. 바닐라, 오렌지, 초콜릿이 듬뿍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그보다 맛있습니다. 네. 그럼요. 그분은 하는 거니까. 아마추어고. 네. 프로 장인이니까요. 네. 따뜻한 커피 또는 티와 즐기는 최고의 달콤함 꾸루꾸루를 만날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1월 20일까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는데 지금은 할인입니다. 마지막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극소수 청취자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경기 오산의 차지호 의원을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국소수밖에 없었나요? 왜냐하면 다수라고 확신할 수 있는 자료를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하지만 좋습니다. 몇몇 분들이 좋습니다. 꼭 다시 모셔서 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 목표가 극소수를 소수로 확대하는 게 목표라서. 제가 뒷조사를 했습니다. 네, 전공 중에 하나죠. 99학번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99학번이시면 네, 의대생이 네, 예과 2년하고 음. 본과 4년을 네, 쉬지 않았다. 네. 그럼 2004년 겨울이에요. 그렇죠. 2004년 겨울, 겨울을 이고 2005년 2월에 졸업을 했죠. 2004년 겨울에는 네, 인도양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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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우리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이제 20세기 이후에 뭐 저 최악의 자연 참사라고 하죠. 그렇죠. 거길 가셨어요. 거기를 그 시기에 간 게 아니고요. 네. 제 첫 미션은 의사가 된 게 2005년 2월이에요. 네. 의사면허를 받은 게. 그리고 제가 처음 갔던 대량 이게 대형 재난은 파키스탄 대지진이었어요. 그게 몇 년도였죠? 2005년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인도네시아 구호가 제대로 시작될 수 있었던 것도 2005년이고 네. 2004년 말에 있던 일이니까. 그렇죠. 파키스탄 대지진도 2005년에 있었고. 네. 그럼 졸업하자마자 거기부터 가셨다는 거니까. 네, 네, 네. 아무리 생각해도 네. 돈 잘 버는 보통 의사 선생님이 될 생각이 없으셨다. 그 의대 다닐 때부터 보통 의사 선생님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죠? 제 진로가 많이 바뀌었어요. 진로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의대생일 때는 네. 저는 철학자가 되려고 했어요. 뭐예요? 그래서- 그게 의대 네. 학비가 얼만데? 그러니까 프랑스 왜요? 철학을 공부하려고 해서 사실 네. 의대 공부와 프랑스 철학 공부를 같이 했었고요. 저는 이제 프랑스 철학 쪽에 이제 꽂힌 몇 개의 철학자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석박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세미나를 하면서 그러고 있던 참에 그 같이 공부하던 그룹에서 가졌던 에토스가 공부와 이게 삶과 활동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에토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어디서 일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원에서 탈북자 있는 하나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과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이제 공중보건이란 군복무를 의사 선생님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공중보건이 3년을 다 하나원에서 하신 거예요. 네네. 하나원에서 했고 그리고 하나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졸업하고는 이제 그 프랑스 쪽이나 뭐 유럽 쪽으로 유학 가서 네. 이제 그 좋아하던 철학
공부를 계속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이 난민들을 보고 진로가 바뀐 거예요. 뒤에 계신. 예, 일단 그때는 하나원에 있던 탈북자분들. 아, 네. 네, 북에서 맞다. 그분도 기본적으로 난민이시죠. 난민들이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전에 이제 북에서 이제 고난행군 겪고 인신매매 되고 그리고 여기저기 팔려다니다가 가장 많이 들어오던 시점이 그때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분들 건강 문제를 의사로 다루다 보니까 이제 하얀 가운을 입고 있으면 사실 세밀한 삶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아, 예, 환자들께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절약을 좋아하신다니까. 네. 그 흰 가운을 입은 사람 앞에 가면 네. 그 모든 자연인은 환자라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일 때보다 내가 환자가 될 때 조금 더 마음이 열리는 게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보면 그냥 힐러잖아요, 의사가. 아, 물론입니다. 네, 그 몸과 마음의 사실 상처들이나 이제 건강이나 질병들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이 탈북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심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게 됐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심리적 트라우마가 우울이나 불안이나 아니면 이런 증세로 나타나는 것보다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더 많았었어요. 아, 심리적으로 그래서 오랫동안 불안하다 보니까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죠. 이제 심리적으로 억압받던 게 건강한 분들은 내 기분이나 이 변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속 긴장 상태로 살아오셨던 분들은 이게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프론트라인에서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저 같은 의사였던 거죠. 하나원에 있었던 의사였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졌던 삶들을 이제 북에서 이제 가족들, 아이가 혹은 부모가 굶어 죽고, 그게 우리가 모두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는데 실제 내 아이가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든지 겪어본 사람들은. 아니면 뭐 고문당해서 크게 문제가 돼서 돌아가셨다든지 갑자기 납치당해가지고 강제적 구금이죠. 그렇게 됐다든지 혹은 부모를 잃고 그 국경을 넘어서 갔을 때 인신매매돼서 굉장히 착취적인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든지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드러내지 않았던 고민들을 이 진료실이라는 제한된 현장에서 들려줬었고 그때 깨달았던 게 사람이 이제 뭐 제가 순환기내과 의사였으면 관상동맥이 어떻게 막히는지 이거 보고 아픈 거를 병리를 볼 건데 저는 결국 정치나 사회가 망가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아프게 되고 죽고 얼마나 많이 더 죽게 되고 얼마나 더 고통이 있는지에 대해서 몸으로 깨달아 버렸던 것 같아요. 의사 초반에. 처음에 환자가 와서 아니 사이킥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공중보건을 만나러 왔으니까 뭐 두통이에요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아픈데 저는 치료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분들을 아무리 검사해도 아픈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검사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난민 트라우마가 연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랑 코옥도 하고 저도 이제 계속 상담하면서 이 연계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안에서 공부가 원래는 프랑스 철학 쪽을 공부하려고 하다가 인류학으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을 틀어서 난민 트라우마를 주제로 영국 옥스퍼드에 이제 난민학 하는 인류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배우면서 이게 사회가 망가지면 어떻게 사람 몸이 이렇게 아프게 되는구나라는 깨닫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저런 현장에서 계속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교에 이제 박사과정이 내려오는데 등록돼 있으면서도 학교에는 잘 안 있고 현장에 일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계속 지냈었죠. 그래서 제 저점을 찾았던 게 어쨌든 철학적인 공부가 도움이 됐던 거는 이 현상 이면에 있는 이 그 정치적 병리들이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좀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줬었던 것 같고 그게 인류학 공부를 통해서 현장성들을 가지는 현장 연구가 됐었고 그 이후에는 이게 정책 쪽과 이제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붕괴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가 박사 과정의 이제 주요 공부였어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국제보건을 했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AI로 확장되고 해서 저는 이제 제 이름이 지호가 지혜 지자에 넓을 호자입니다. 저는 얇고 넓게 공부하는. 지난번에 뵀을 때 제가 이제 스스로
그 결론을 내렸던 차지호 의원님의 네네. 특성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재미없는데 유니크합니다.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 쉽게 되겠습니까? 빠르게? 아니 너무 독특한 얘기를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주셨잖아요. 처음 공중보건의가 돼서 환자를 만나서 네. 원인을 찾다가 난민 트라우마가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의사로서 난민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전공을 바꾸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그건 공부했죠. 의학적 판단인 거예요. 난민을 돕거나 난민이 나올 수 없는 시스템과 인프라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돼야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사로서 내린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힐러로서 내린 결론이 사람들이 아픈 원인이 사회에 있으니까 사회의 병리를 이해하고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이렇게 함부로 멀리 가시니까 AI 기본법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차지호 의원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게요. 네, 이제 저 시행될 거예요, AI 기본법이. 네네네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좋아질 것과 지금 걱정해야 될 것들을 오늘 듣고 싶어서 모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죠. AI 문제도 저는 어렸을 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좀 근본적으로 지켜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가 뭐 다른 산업 기술들처럼 우리 산업의 일부만 바뀌거나 아니면 특정 기업들, 뭐 우수한 글로벌 기업들을 만들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로 국한되면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AI가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을 건데 결국 AI는 뭐 AI라고 하니까 뭐 특정 기술 같지만 인텔리전스입니다. 사람과 그렇죠. 같은 하나의 이제 지능 체계고 네. 그 지능 체계가 기존에 인간이 독점하고 있던 지식 생산 시스템, 우리의 브레인에 기반해서 뭔가를 생산하는 시스템에 도입되고 이 독점을 깨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결국 우리 사회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변화를 주게 될 거고 인간이 작동했던 방식들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경제적 생산성을 만들어낼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딱 지금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식의 고민들을 다 담은 기본법을 네. 만들 수 있었냐라고 하면 그럴 수는 없죠. 네. 이제 워낙 초기니까. 첫 술에 배부르자는 얘기 그렇죠.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AI 기본법은 우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상황들. 하나는 AI가 도입되고 우리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으니까 그리고 글로벌 경쟁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산업을 어떻게 증진시키고 보호할지에 대한 게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AI 자체가 가진 리스크들. 지금 발견된 개인정보 보호나 아니면 어떤 고위험 AI라고 부르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에게 적어도 해는 끼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의 기반을 가지고 그 작년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진 법이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한쪽으로는 이거가 충분하냐라고 하면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AI 전환이 산업 전환이나 뭐 경제적 전환이 이제 덜 근본적이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온다고 하면 지금 이 법이 있고 한 10년 뒤에 다른 법이 있고 한 또 그렇죠. 15년 뒤에 뭐 다른 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개선이 되겠죠. 네. 근데 지금은 이런 변화가 다음 5년 안에 원형이 만들어지고 그 원형이 만들어진 사회 시스템이 다음 15년에 우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입법이 돼서 그 공론화되고 만들어진 법의 방향성이 결국 한반도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논의가 가지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이제 저는 AI 기본사회 법이라는 이제 주제로 입법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AI 기본법하고는 하는 얘기와 뭐 노는 필드가 좀 다른가 봅니다. 많이 다르죠. 이제 AI가 우리 사회 시스템을 전환시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를 맞이하게 되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AI 기본사회라는 비전들이 만들어졌고 그 기본사회에 관련된 여러 법 체계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AI가 진정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변화시킬 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빅 퀘스천과 같은 법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만들어졌던 어쨌든 AI 기본법은 너무나 이 사이클이 급하니 우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꼭 대응해야 되는 사회, 산업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기자들이 이해할 때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이해가 돼서 빨리 얘기하는 게 AI로 만든 거는 워터마크 찍어라 뭐 이런 거 같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범주를 설명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해일이 밀어닥치는데 네. 아예 아무것도 안 쌓아놓는 건 좀 곤란하니까 최소한 지금 동네에 있는 방파제라도 갖다가 만들어 놓는.
근데 이게 방파제라고 해서 좀 방파제 뭔가 보호하려는 게 크잖아요. 네. 근데 AI 기본법은 냉정하게 살펴보면 경제와 이게 AI 관련된 산업 촉진법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정치가 1번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네네네. 산업이 새로 나타나면 네네. 우리나라 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정도를 네. 우선으로 얘기할 텐데 그럼요. 그거 말고 다른 것들, 부족한 것들.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름이 기본법이니까 네, 논의가 기본법이니까. 담겨 있긴 해요. 그래서 한쪽에 이제 지능 쪽은 AI 혁신을 어떤 식으로 촉진할 거고 R&D 혹은 젊은 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AI 정책들과 서로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강한 드라이버로 산업들 을 촉진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혹은 기반이 되는 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제 사회적 신뢰랑 투명성 확보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셨던 AI 생성물에 대해서 오토마크가 필요하다던가 이런 부분, AI 콘텐츠에 대한 외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그 원칙들처럼 AI 윤리나 안전규범에 대한 부분들, 원칙들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I가 이 고위험 AI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강화된 의무와 책임들을 부여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법들은 EU AI EU에서 먼저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우리보다 조금 더 강화시켜서 아예 금지된 AI에 대한 규정도 만들었었고, 금지, 고위험, 뭐 저위험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었는데 어떤 개발은 금지. 네네. 뭐 예를 들어서 AI가 뭐 일종의 세뇌죠. 우리한테 너무 영향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가 특정 생각을 갖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뭐 특정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노골적으로 알고리즘에서 표면화된 거는 금지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윤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공성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기술의 한목적성 같은 거를 좀 거대한 원칙으로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영향 AI가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금지시키는 조항들은 아니에요. 금지시키는 네, 저희는 그건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 지금 있는 AI 위원회 관련된 설치 관련된 법들, 그러니까 AI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AI가 형성돼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바쁘고 예전에도 빨랐습니다. 올해 AI와 작년의 AI와 원시시대죠. 재작년의 AI는 전혀 다른 생태계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법이라는 게 속도가 느리잖아요. 저도 아까 말씀 듣는 순간 그 점이 딱 떠올랐어요. AI는 개발자들도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을 하는데 어떤 바이오적인 능력도 부여를 받는 바람에 근데 법이라는 건 결국 퓨어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데 우리는 AI 도움 안 받고 법 만드는데 AI는 막 발전하잖아요. 네네. 왜 계속 제가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전환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법을 만들 때 혹은 교재를 만들 때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보통 다 일이 닥치면 합니다. 무슨 현상이 발생하고 AI가 도입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통상 압력이 온다든지 뭐 어쨌든 우리 사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법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텍 거버넌스 렉 혹은 텍 레귤레이션 렉 이렇게 부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결국 기술이 사회를 만드는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거버넌스라든지 규제가 그 속도를 못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법이 시행되고 안착되기까지 한 3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3년 뒤에 AI가 얼마나 발전돼 있을지를 예측할 수 없고. 전혀 다른 AI 생태계가 구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우리는 계속 법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도 언제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AI와 이제 이런 레귤레이션 거버넌스 사이에 격차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게 구조화돼 버렸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엔티시페이터리 거버넌스라 부르는 개념들이 있어요. 예측 기반 거버넌스. 그래서 예측 기반한다는 거는 우리 기술적인 요인들을 보고 대외 환경을 보고 결국 뭐 적어도 1년에서 3년 뒤에 우리가 사회가 맞이할 생태계에 대해서 정교하게 예측을 하고,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 생태계에 기반을 해서 예측된 생태계에 기반을 해서 지금 법안 작업들이나 아니면 정책화 작업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예측 기반으로 가지 않으면 법이 쓸모가 없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법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들, 정부의 정책들이 작동한 방식들이랑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 없으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기술을 쫓아갈 수 없는 시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네. 그 모든 변화는 언제나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꽃이 피고 네. 그래서 이제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난장판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네. 배가 커져서 네. 이 유럽의 나라들이 식민 사업을 벌이고 다닐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네, 네, 네. 한번 잔인한 세상이 펼쳐졌었고 산업혁명이 들어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아이들을 막 그렇게 노동시켜도 될지 말지를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으니까 그전의 세상에서 그렇죠. 당장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에는 넵스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기억이나 나십니까? MP3가 마구 퍼질 때 물리적으로 카피라이트를 보호하는 방법은 되게 많은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무엇이라고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허둥댔어요. 넵스터를 겨우겨우 표적 삼아서 규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언론이 미리 얘기했어요. 인터넷은 빨라질 테니까 그 다음 사냥 대상은 극장이다. 이게 이제 메가바이트 단위가 아니라 기가바이트로 전송을 하기 그렇죠. 시작하면. 근데 법은 그걸 대비할 수가 없었고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그것만 해도 기간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넵스터에서 영화 공유로 나가는 데까지 뭐 5년 뭐 이렇게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AI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오늘 만든 법 내년에 시행되면 그건 옛날 법이라서 적용할 것도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지금 AI 영상이 만든 나노바나나 네. 그 나노바나나가 프로 미쳤습니다. 프로 미쳤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우리가 눈으로 실제 영상과 AI가 형성한 영상을 구분 불가능해질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배우들 실제 인물들이 나와서 이걸 찍어 나가잖아요. 네. 실제 배우가 출연한 영화와 드라마와 방송과 AI가 형성한 것이 구분이 안 간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팬데믹 시절에 그 사람의 목소리를 몇 가지를 들려주면 학습해가지고 비슷하게 따라해서 말 만드는 네. 이런 거 이제 뉴스에서 소개하면서 무섭다고 했어요. 근데 보면서 들으면서도 그래도 좀 어색하고 워터마크가 없어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합성된 사진이나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춤을 추게 하거나 움직이게 하거나 말하게 하는 영상이 그래도 지금 보면 AI인 줄 알겠네 싶었던 때는 딱 작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구분이 올해부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내년에나 내후년에는 구분이 아마 안 갈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배우가 실제 영화에 출연할 필요가 있을까요? 배우의 초상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얼굴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나의 얼굴을 어떤 AI나 이런 영상 생성물에서 쓸 수 있는 권리, 기존에 직접 출연하고 연기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기에 놓여질 가능성이 크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영화 산업, 드라마 산업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어 나갈 수 있고 이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들이 어디에 몰리는가는 또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도 이제 예를 들어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거대 자본이 모여진 미디어 기업에서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깨져버렸죠. 3명에서 5명 정도의 유능한 PD와 이제 작가가 있는 곳에서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그 대작보다 훨씬 더 나은 영상들을 미디어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경쟁은 어느 정도 큰 기업과 자본이 독점하고 있고 또 영화 산업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미디어 산업들 시사 관련된 거 뉴스들 좀 뭐 JTBC나 MBC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양질의 이제 그 시사 콘텐츠, 뉴스 콘텐츠와 작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예전에는 영상이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경쟁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미 그 구조가 깨져버렸잖아요. 지금은 큰 회사의 이름값이 예전보다 상당히 싸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유피님 만드는 이 영상들이나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후년에 나노바나나 한 뭐 다음 버전과 결합되기 시작을 하면 사실 뭐 BBC에서 만드는 다큐보다 훨씬 더 나은 다큐멘터리가 여기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하죠. 네. 그리고 소비자층은 그 내용의 내러티브랑 컨텐츠가 핵심이죠. 영상들은 더 이상 좋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아닌 걸 구분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수 유튜브 컨텐츠들이 내러티브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치장인 컨텐츠들을 빨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디어의 산업 생태계 그리고 한국이 그 우리가 가진 한류라는 이름으로 독점하고 있던 이 문화적 통제력들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혹은 이거 유지가 된 걸 가지고 우리 이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할리우드보다 더 나은 뭔가 문화적 영향들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럼 그런 과정들이 바로
올해 내년에 펼쳐질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나 아니면 관련된 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내추럴한 속도는 예전에는 진보적일 수도 있었을 네. 거예요. 체제가 느리고 인간이 더 빠르고 하던 시절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예술로 설명해 주시니까 인간으로만 구성된 군체는 더 느리거든요. 네네. 기술의 속도보다. 네네네네. 아카데미가 넷플릭스 작품을 그러니까 그 후보에 올리기 시작한 지 문호를 개방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것도 영화로 쳐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네네네. 무슨 꼰대 같은 이유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유튜브 뮤직 차트에는 작년부터 간간히 처음부터 끝까지 AI로만 만든 음악들이 올라갑니다. 네네네. 차트에. 근데 빌보드에는 안 올라가요. 인간들이 일부러 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기준을 어떤 방파제를 놓고 막아주면 막힐 줄 알고. 근데 막힐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즐기니까. 딱 소설의 영역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소설 유명한 소설들 그 노벨 문학상 받는 이런 소설들 혼자서 쓰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집중해서 조사하고 이걸 써나가고 하는데 지금 영화 산업이나 다른 미디어 산업들은 그 큰 자본과 많은 사람들이 엮어져서 뭔가를 생산해 나가야 되는 구조였고 근데 앞으로 AI 시대 때는 영화라든지 모든 과정에 1인 작가가 소설처럼 그 큰 미디어 산업들이 하고 있던 역할을 대체 가능하고 그랬을 때는 각 개인이 가진 그 창발성, 창의성 그 같은 부분, 독창성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할 때 높은 잣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던 미디어나 뭐 아트의 생태계 안에서 혹은 우리보다 더 큰 자본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던 미국이나 뭐 유럽 쪽의 그룹들과 이 지형 자체가 변하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사람 없어서 돈 없어서 못하게 되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문화적인 다양성이라는 게 예전에는 몇 개의 문화에서 이걸 독점할 수밖에 없던 구조에 큰 자본이 있었던 네. 유럽과 미국의 문화가 이걸 독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은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작은 국가들 혹은 네팔과 같은 국가들 혹은 부탄과 같은 국가들 굉장히 작지만 역사성 있는 국가들 그 독자적인 문화성이 있는 국가들에서 이런 식의 노력들 가지고 굉장히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콘텐츠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게 지금 뭐 지구상에 떠도는 여러 가지 문화적 이제 독점성들을 깨버릴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한국이 지난 20년 정도에 만들었었던 노력들이 지금 다른 굉장히 전 세계적 공감성을 가질 수 있는 문화권에서 이게 마찬가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세계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변화가 매우 빠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준비는 아직 전혀 안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던 것도 한 번에 뒤집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굉장히 팔로우처럼 가고 있던 영역도 한 번에 이제 뒤집을 수 있다. 그게 이 우리가 AI로 인한 대전환의 핵심적인 거죠. 기존의 가치와 산업, 경제 이 모든 시스템들이 전환될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국제 질서가 탄생할 수 있는 것들. 그냥 아까 산업혁명 얘기하셨는데 산업혁명이 가장 적절한 예예요. 제가 봤을 때 산업혁명이 한 80년 정도 기간 동안 우리로 치면 3, 4세대에 걸쳐서 일어났었고 네. 그게 이제 인간이 가졌던 생산성을 기계로 인해서 비약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예. 엄청 시드로처럼 원형들이 있었던 게 엄청 공고화됐었고 그게 이전에 이제 그런 식의 생산성의 변화와 함께 기존에 형성됐던 식민지 국가들 사이에 국제 관계들을 훨씬 더 강화시켜 버렸고 그렇죠. 네. 그럼 그 식민지와 자본주의 그리고 몇 개의 패권 국가들이 만들어 놓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성장들이 결국 20세기와 21세기의 국제 질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구성을 해버렸잖아요. 공장을 가지고 운용하고 지킬 수 있는 힘. 네. 이면 끝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80년 아까 말씀한 아이들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뭐 8살짜리 아이들이 그 공장에서 한 18시간씩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다가 과로로 죽고 이런 식의 것들은 그 시대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변화 속에서 법을 미리 정해놓을 수가 없는. 그렇죠. 가장 소외된 아이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결국 큰 전환기 때는 가장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환이 일어났을 때 왜 산업혁명 사람들은 직업을 잃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잃게 되죠. 그건
아동노동에 시달리다 죽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실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실직률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돼 있습니다. IMF 때 기억납니다. IMF 때보다는 실업률이 높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저랑 차지 의원님은 IMF 때 대학 간 천덕꾸러기들이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때 20살이 돼. 옆집이 망했다더라 얘기 듣는 수준으로 끝난 집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재기하실 수 있는 계기를 얻으신 분들도 좀 있었어요. 국지적인 문제가 여기저기 있었달까요? IMF는 한국의 당시 청년기를 살았던 사람들한테 그런 느낌이었어요. 언젠가 복구될 수 있는. 실제로 한국은 놀랍게도 잘 복구했고. 근데 산업혁명 같은 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얘기는 좀 다르죠. 세상이 영원히 바뀔 테니까. 영원히 바뀌죠. 그래서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고 AI만 하나의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구를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 더 가지고 있어요. 특히 기후 문제. 기후 변화가 만들어 놓는 위기가 이 세상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한국 같은 나라는 기후 변화로 인한 충격이 먼저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한국이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의 큰 위기가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자살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보다 많을까?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실제 기후 관련 NGO에서 있거나 기후 관련해서 뭔가를 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죽을까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후위기가 글로벌하게 왔을 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온열질환 때문에 죽을까요? 제 생각엔 온열질환 때문에 자살하는 인구만큼 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자살률 1위입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그 기후변화가 왔을 때 이게 어떻게 위기가 오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간과해요. 날이 더 뜨거워지겠지? 아니면 한국에 국지적으로 홍수가 나서 뭐 사람들이 더 죽을 수 있나?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 한국이 무너질 정도의 위기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올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후가 엄청 위기다. 인류의 미래에 가장 큰 위기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한국 같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위기가 오고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거기까지 자세히 그려본 적은 없고 일간신문 1면이나 2면쯤에 해수면이 몇 센치 올라가면 정도의 과학 전문 기자가 쓴 기사를 볼 뿐이죠. 그 안에는 맞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시나리오는 없어요. 해수면이 올라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한쪽인 AI 전환들에 대해서는 감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기 요인들, 기후변화 같은 요인들은 이제 한국 국경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글로벌하게 이 기후위기가 오게 되고 이 위기가 어떻게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하나는 한국은 먼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기후 취약국들이 모조리 무너지고 나면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프리미엄 미국산 WPI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6대4의 비율로 만들고 장 건강, 정상적인 면역 기능, 뼈 건강을 위한 원료까지 함유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프로틴 & 이뮨 제조원 한국바이오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달콤한 거, 상큼한 거, 맛있는 거 다 있다. 꾸룩꾸룩. 달콤한 마카롱, 고소한 에그타르트. 배고픈 순간은 꾸르꾸르.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다려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쌍화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어제보다 건강한 날을 만들 수 있는 곳,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2025년 12월 1일 배움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인생은 한방.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뭐랄까
파도 같은 거랄까요? 파도요? 그 뱃사람이나 기상청은 오랜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시점에 이제 거대한 파도가 칠지, 어느 정도 시점까지 고요할지, 비가 얼마나 올지, 쓰나미가 올 확률은 얼마인지 대충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패턴이 있죠. 네. 장기간으로 놓고 보면 100%로 일어날 일들을 얼마든지 꺼내놓을 수 있는 사회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제 의리라는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가 내년에 또 돌아올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원광디 한방건강약선학과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2026학년도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원서 접수 마감이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네. 20년 전통을 가진 한방약선 분야 국내 최고의 교육과정이고요. 전국 최대 규모 지역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온 오프라인 연계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광디지털대학교의 명성은 2호선에 타는 분이라면 아실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지날 때 맞다. 영명 그죠? 경기가 요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늘 이번 역은 구로 디지털 단지 원광 디지털대학교역입니다라고 해주거든요. 서울을 정복하셨구나, 원대로. 그렇습니다. 네. 네, 정복하셨습니다. 그 정도의 명성이 있습니다. 아니, 거기 대림동 뒤쪽에 맛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이름을, 네. 약선 메뉴 개발 워크숍, 본초 현장 탐방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공을 연계한 석박사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겨울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의 마지막 광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또 만나겠습니다. 또 만나 뵙겠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으로 샜는데 알아서 세신 거니까 네. 기후위기 얘기로 알아서 빠지셨어요. 네. 근데 제 느낌에는 우리 방송 끝나기 전까지 다시 AI 이야기랑 만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조금 설명을 더 들어볼게요. 기후위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그 지역을 운이 좋으면 비우고 다른 곳에 정착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다수가 죽을 거예요. 그럼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시나리오를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를 하면 100년에 한 번 올 가뭄이 5년 이상 올 확률이 두세 배 높아지는 게 한 15배, 20배 정도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농경 시스템이 다 무너집니다. 네. 그러면 그런 변화가 중동의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그 지역의 사회 시스템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이동하면서 정치적 균형을 깨버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에 있었던 분쟁들이 그 지역의 많은 것들을 파괴해버렸을 때 1차적으로는 전 세계 공급망이라든지 시장들의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2차적인 경제 충격이 한국과 유럽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류가 크게 움직이면 네. 현대 사회에서는 네. 반드시 헤이트 크라임이 일어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1세기의 문제인 것처럼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서 좀 불만인데 네. 20세기에도 내내 인종 청소가 있고 종교 분쟁이 있었거든요. 인류가 이동해야만 하는 어떤 순간에 있던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네. 앞으로 인류는 원치 않아도 많이 이동해야 될 수 있고 그러면 이민자 반대한다면서 극우가 상당히 많은 먹고 살만한 나라들에 들어가서 정치가 불안해질 것이고 정치가 불안해지면 전 세계 주가 시장이 흔들릴 것이고 전 세계 주가 시장이 흔들린다는 건 막 블랙 먼데이가 막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게 안보 문제가 되는 게 AI랑 또 연관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아프리카의 국가들, 중동 지역 국가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과학 기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AI랑 결합이 되면 작은 반군들, 작은 국가들조차도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 핵무기는 만들기 어려워도 생화학 무기는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네. 그 지역에서 이제 뭐 이런 에볼라 같은 게 돌거나 이런 거 가지고 만들면 되죠. 인도적 조약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저희 트럼프가 얼마 전에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리고 그렇게 됐을 때 올 수 있는 안보의 위기가 경제 위기가 한반도와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을 휩쓸어버리고 아마 인류는 굉장히 열악한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요. 이게 가장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미래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럼 기후변화를 지금 막는 데는 실패하고 있어요. 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올 겁니다. 그러면 이 국가들에서 한국이 무너지지 않게 되려고 하면 이 기후변화에서 한국을 보호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기후취약국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죠. 기후취약국이 적어도 국가 기능을 잃을 정도로 무너지면 안 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전 세계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먼저 쓰러질 곳을 붙들어내는 게 한국을 위해서 좋아요. 그러면 기후취약국이 기후위기에서 안 무너지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조만 주면 되나? 아니죠. 아니죠. 그 국가가 가진 사회 시스템, 의료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이 국가들이 기후로 인한 위기가 오더라도 경제 충격이 오더라도 적어도 그 국가 기능, 사회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결국 기후위기 시대 때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제가 발견한 유일한 방법이 AI입니다. AI가 아니면 그런 국가들은 이 휴먼 인텔리전스, AI에 반대된 인간 지능에 기반한 시스템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원조를 퍼부어도 시스템이 강화될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한 20년간 일해서 얻었던 교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휴먼 인텔리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이게 불가능했었는데 지금은 AI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AI는 하나는 AI 자체의 요인에 의해서 지금에 있는 불평등성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뭐 굉장히 완화시킬 수도 있고 사회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AI가 어떻게 바꾸는가를 넘어서 전 세계 이런 기후 위기와 같은 위기 요인에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의 지금까지 발견된 유일한 방법이 AI에 기반해서 전 세계적인 회복 탄력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게 사고 실험을 하면 단순해요. AI로 인한 변화 100% 올 미래잖아요. 네. 기후 위기로 인한 위기 100% 올 미래고 둘 다 확실해요. 팬데믹 반복될 것도 확실하잖아요. 네.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가 이미 적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100% 인구 구조 변화가 올 거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변화되고 있어요. 저는 100%올 미래에만 집중합니다.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100%올 미래에만 집중하고 제가 집중한 거는 다음 팬데믹이 극단적인 기후 위기랑 같이 왔을 때 2차적인 경제 충격이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 활동 인구가 굉장히 위축된 한국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코로나19를 겪은 인류는 미래의 인류가 봤을 때는 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이미 풍요로운 세상 안에서 집에 갇혔기 때문에 굶어 죽을 일은 없었다. 근데 가뭄이 반복되거나 네. 저는 그걸 언제 느꼈냐면 2년 전이었습니까? 그냥 외신 단신 나오는데 라스베가스에 비가 좀 왔는데 네. 모든 그 비싼 호텔들 1층에 물이 이만큼 차오른 거예요. 배수 시설을 안 가지고 있는 거대한 건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왜냐하면 거긴 사막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을 또 겪을 거 아닙니까? 사막에 비가 오고 농사 간신히 이모작 일모작 할 수 있던 곳에 비 안 오기 시작하고 그 상황에서 팬데믹이 온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죽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해주신 결론이 되게 중요하네요. 주식 리딩방도 아니고 어떤 뭐 확률 50%짜리를 찍으시는 게 아니라 100%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을 얘기하자는 거다. 그래요. 100%올 수밖에 없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오늘이 바쁘거든요. 오늘이 바쁘고, 그리고 이 미래가 예를 들어서 다다음 세대, 한 4, 50년 뒤에 일어날 미래 같으면, 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내 세대의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세대에 발생할 일이잖아요. 5년에서 15년 사이에 발생할 일이고, 이게 우리가 겪었던 IMF로 인한 충격들, 코로나로 인한 충격들보다 훨씬 더 큰 충격들을 우리 사회에 안겨나갈 건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정치 그룹들이나 정부 시스템 혹은 이제 뭐 학계에서 이루어진 그룹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저는 먼저 인도주의 활동을 하면서 위기가 먼저 온 나라에서 일을 했잖아요. 이 위기가 기후위기나 이런 분쟁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눈으로 봤어요.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울 고통들이 사방팔방에 펼쳐지는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위기가 만들어지면 안 되겠다. 이 위기를 발생하고 나면 사람들을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구나. 막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글로벌 위기 관련 교수로 일하다가 카이스트로 왔어요. 네. 카이스트로 이제 교수로 이직을 하고 거기서는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미래 위기에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폴리크라이시스라고 부르는 이 다중복합 위기는 100% 올 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그거를 저는 이제 지난 총선 때 영입된 게 아니고 이번 대선 말고 지난번 대선 때 영입이 됐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 영입이 돼서 이제 그 이후로 이 당 안에서 혹은 정치 시스템 안에서 이런 미래 문제들에 대비할 시스템이 있는지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없어요. 없죠. 국회에 들어온 거는 저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100%올 미래에
그것도 바로 닥칠 미래를 준비하려고 들어왔고 지금 그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왜 AI를 하냐? 그것도 AI에게서 연구를 하고 진행한 지가 지금 한 8, 9년 정도 돼요. 굉장히 초기에 했었어요. 관련된 논문들도 네. 초기에 내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제가 UN 쪽의 리더십들이랑 또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랑 또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글로벌 위기는 현재 시스템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게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시스템을 넘어가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냐라고 하면 AI를 활용해서 전지구적으로 변하는 AI 기반의 시스템이 이런 위기들을 막을 수 있게 설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AI 기본법에 담겨 있냐 혹은 논의가 되냐 논의가 전혀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지금 AI 기본법에도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축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AI로 관련 산업, 지능에 초점을 맞춘 그룹. 하나는 AI 자체가 가진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는 그룹.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AI에 대해서 AI 기본 사유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AI 산업 지능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AI 자체의 리스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AI가 가진 사회적 포텐셜을 극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 불평등들, 의료 시스템의 한계들, 지방 필수 의료의 격차들 이런 부분들을 AI가 어떤 식으로 메울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오게 될 위기 요인들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가혹한 우리 세계에 살게 될 건데 그런 미래의 위기 요인들을 이 AI 전환 과정들을 어떤 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해서 그 위기의 요인들을 막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만 이걸 막아낸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블록을 만들어서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지 그리고 그 공동으로 대응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또 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니까 한국의 산업들이 그쪽 그 글로벌 사우스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혹은 그 넘어서는 시장에 새롭게 AI 사회 시스템 만들어진 시장에 어떻게 주도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AI는 저한테는 우리가 이번 세대 특히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가 생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원형들을 지금 구성을 하고 이 질문들을 우리가 머리에 가지고 들어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전 열심히 들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조금 위안이 되는 게 있어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거라고 저는 맨날 얘기합니다. 소를 잃고, 네네. 소를 안 잃었는데 외양간 어디가 고장 날지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주신 이야기가 제 얘기랑 반대 얘기가 아닌 게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서요. 우리 이미 다 겪었잖아요. 그렇죠. 팬데믹도 겪었고 기후 위기도 전 세계에서 계속 보고 있고 계속 겪고 있고. 예, AI가 계속 발전할 건 뻔히 알아요. 셋이 만나서 어딘가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더 일어날 수 있겠죠. 잃어본 소인 거죠. 전에 잃어버렸던 모델을 가지고 여기가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고 한꺼번에 고장나는 모델을 한번 예측해보자. 라는 건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일 줄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 제가 얻은 위안은 결국 도구가 인류의 삶을 바꿨거든요. 모든 혁명이라 붙이는 것은 새로운 도구로서 표현되잖아요. 그게 내연기관, 엔진일 수 있고 모터일 수 있고 데이터 전송망일 수 있고 그런 도구가 온 인류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겼고 이제 우리한테 쥐어질 도구는 지능. 우리 옆에 있는 지능.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니까 그럼 이거는 그냥 저는 식칼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식칼을 금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좋은데 쓰라고 하지. 철강 회사를 국영으로 만들어주지. TJ가 국민의 정부 시절에 했었던 1번 생각도 결국 거기에서 된 거예요. 최대한 망을 깔아라. 예전에 막 깔아놓으면 막 노는 거 있으면 최대한 써라. 대신 그때는 이제 더 생길 어떤 나쁜 일을 예측하고자 하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런 정치인들은 없긴 했지만 저는 그 원형만 우선 남겨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능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모두가 써가지고 나쁜 짓도 꽤 많이 할 텐데
필요한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좋게 쓰일 수 있으니까 지난번 방송에 나와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스마트폰 하나로 방금 전쟁 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되게 중요한 병 찾아내 줄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으니까 ODA는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는 거 1년 동안 하는 시간과 돈에 그걸 해도 좋지만 지능을 좀 갖다 주자. 그 지능을 갖다 주자. 그게 모토죠.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실 것 AI를 이제 기후 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를 가지고 어떻게 식으로 대응할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산업적 혹은 공공성을 동시에 잡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문가 풀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역할이 결국 한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국제 질서가 전환되고 있잖아요. 이 전환기에 보통은 예전 같았으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새로운 글로벌 아젠다를 내놓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해 나갈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트럼프는 영향에서 발을 빼고 있고 새로운 아젠다를 내놓고 있죠. 그리고 FAFO라고. 네. 그러니까 남의 나라 대통령 납치하고 있고, 어쨌든 기존의 국제 질서를 깨버리는 역할은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에서 새로운 형태의 담론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국가들이 안보, 국방 이런 부분에 지나치게 자원을 쏟는 나머지 기존의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거나 아젠다를 형성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돈은 동북아보다 못 버는데 이제. 그러면 어디서 새로운 담론들이 나올까? 전 동북아인 것 같아요. 네. 이미 중국은 하고 있어요. 네. 중국은 굉장히 정교하게 국제 질서를 본인의 거버넌스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그게 1월 첫 번주의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1번째 산유국 되는 나라의 대통령을 납치해오는 미국과 동시에 같은 시간에 베이징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21발의 예포를 쐈거든요. 정치적으로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26년의 국제정세의 시작을. 중국은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글로벌 그냥 이코노미 리포트 같은 것만 봐도 ESG를 정치적인 경제적인 아젠다로 처음 들고 나온 건 EU지만 가장 많이 실천하고 있는 건 중국이란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 잘하네라는 생각보다 무섭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구나. 저희가 가장 이제 그 물밑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을 때 가장 날카롭게 저희가 모니터링했던 게 중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저희가 그렇게 고민했던 기본 AI 기본 사회나 글로벌 AI,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기본 사회의 형태로 AI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소셜 시스템의 전환, 3차 산업의 전환들을 산업적인 동력으로 만든다. 이런 식의 아젠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과 한국의 차이는 뭐냐면 중국은 훨씬 더 많은 자원이 있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AI가 있고 그렇죠. 훨씬 높은 정도의 국제적 영향력이 있어요. 한국은 거기에 훨씬 못한 그렇죠. 자원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장점은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한국은 하나는 지정학적 위치여가서 다른 개발도상국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나라이고, 두 번째는 산업 생태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골고루 있어요.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할 만큼. 그렇죠. 골고루 있고 거기에 가두어졌을 때 자립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죠. 거기에 대한 문화적인 영향력 때문에 네. 우리는 아마도 다른 나라들과 이런 협력체계 구축하기가 굉장히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말은 반대로 중국이나 미국은 예를 들어서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작은 국가들, 예전에 특히 식민지를 경험해본 국가들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게 식민지유라고 부르기도 해요. AI 도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근데 그런 국가들이 사회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의료나 교육이나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술 관련된 플랫폼을 중국에 의존할 수 있을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미국에 있는 민간 기업에 의존할 수 있을까?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이 우리가 가진 의료 시스템을 일본 플랫폼에 의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일본이 거버넌스를 가진 플랫폼에 우리 사회복지, 의료, 금융 이 모든 걸 맡길 수 있을까? 못 맡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적어도 제3의 섹터를 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만드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큰 힘이에요. 다른 국가들한테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준 민주주의 이 이미지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했을 때 한국이라는 국가가 제 삶의 섹터를 리드할 수 있는 하나의 종주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치적으로는 팬데믹 때도 봤고 지난 6개월 동안도 봤거든요. 미국에다 대고 우리는 배도 만들 수 있고 반도체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잘해라고 했더니 결국 잘해줬어요. 미국이. 그 일본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미국이랑도 친하지만 그 너네가 그러니까 중국이랑도 친하니까 우리한테 잘해라고 했더니 또 저 극우 총리도 잘해줬어요. 중국에 가서 우리는 미국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많고 미국 배도 만들어줄 수 있지만 너네 옆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잘해라고 했더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가 잘 굴러가서 위협적이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유가 개발도상국이 한국을 쉽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세안이 가장 껄끄럽지 않아 하는 이웃이 한국이 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네, AI 전환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하자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전환의 시대에 기술혁명의 시대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디에 쓰이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AI 민주주의, AI 시대 때 민주적인 질서를 어디서 만들까?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가 필요한데 이런 빅퀘스천을 우리가 주요 한 사람들, 아까 극소수에서 소수로 좀 확장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런 식의 빅퀘스천을 갖는 게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그룹의 설득 대상이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들을 아무래도 전공자니까 당연히 이걸 밥 벌어먹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몇 년 미래를 먼저 앞을 보는 거는 제가 전문성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했던 게 초기에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소수의 리더십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일들을 해왔고 그게 이제 글로벌 AI 기본 사회에 대한 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 정책에 담기게 되는 계기가 됐었는데 이게 절대 충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민주화된 사회고 다른 나쁘게 얘기하면 파퓰리즘의 사회일 수도 있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거는 정치인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빅퀘스천을 가지고 컨센서스가 형성이 안 되면 정치들은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시민들 중에 예를 들어서 1%에서 시작됐지만 나중에 5%, 10% 정도의 깨인 시민들 10명 중에 1명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확보하고 요구하기 시작을 하면 정치인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리더십은. 그래서 저는 이 두 그룹 극소수의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정치 리더십 그룹과 우리 국민들 대부분일 필요는 없고 국민들 안에서 극소수는 아니고 소수의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변화에 대해서 다음 5년 10년간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명쾌하게 100% 올 미래들에 대해서 지켜보기 시작한다면 이 두 그룹이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주요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거보다 늦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이걸 왜 밖에 있는 카이스트에서 교수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면서 이걸 왜 못하냐라고 누가 물어봤었어요. 근데 저는 골든타임을 놓칠 것 같아서 정치에 뛰어든 겁니다. 2030년 이전에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방향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응에 대한 원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마도 우리는 2030년대에서 40년대 오는 이 큰 전환과 위기의 과정들에 굉장히 많은 이제 고통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냥 쓸려 나가는 순서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럼요. 그리고 전 세계를 지구 단위에서 보면 이런 전환기에서 적응하는 그룹들, 아답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적응하는 그룹들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거나 공고해질 거고, 그렇지 못한 선진국들은 내려올 거고,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국은 더 극단적인 고통에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이 AI로 인한 소셜 시스템의 변화 혹은 다른 식의 경제와 산업 시스템 변화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어떤 방식으로 설계해 나가느냐가 지금 우리가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이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정치는 세대가 바뀌니까 또 시민들도 세대가 바뀌어 나가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목소리들이 형성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복습을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삶이 언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지. 거대한 배가 개발되었을 때 거대한 배를 문맹국에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배를 가지고 가서 문맹국을 가졌지. 예. 그리고 그들의 자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는 정복 시대잖아요. 그냥 스페인이랑 영국이 해먹었어요. 방적기 기술이 생겼잖아요. 네. 온 세계에 나눠주지 않았죠. 영국이 다 해먹었고 영국 아이들까지 죽였어요. 예. 내연기관이 생겼잖아요. 네. 그냥 디트로이트가 부자가 됐어요. 그 기술을 막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AI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없고요. 예. AI를 만약에 미국이 독차지 뭐 있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나라고. 네. 예. 철회장막 이전 시대보다 훨씬 비합리적인 선택을 반복하는 나라고. 중국은 독재 국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해주신 얘기가 그거예요. 리더들을 설득하는 일 중요하다. 근데 그 리더들도 결국 표받아서 당선되는 사람이니까 시민 전체가 합의를 해야. 그러니까 막 민주당 게시판이 이걸로 난리가 나야. 네. 예. 정치인들은 그때쯤 겁을 먹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정치만 오래 봐온 사람들은 포기하거든요. 그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얼른 떠올려 보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요즘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남미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니까 실제로 남미 정치에서 슈퍼스타로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남미가 남미끼리 알아서 움직여야 된다. 미국은 건드리지 마라 우리를. 미국은 침략 전쟁하지 마라. 목소리를 막 냈거든요. 근데 우고 차베스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는 그가 독재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석유가 잘 팔렸기 때문이었어요. 그 근거로는 이 메시지를 오래 퍼뜨리지 못해요.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저 멀리에 있는 스웨덴이 올로프 팔메 총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계속 가가지고 인종 철폐를 끝내라라고 얘기하면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자꾸 동원해내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민주주의적으로 뽑힌 리더였기 때문이거든요. 그 민주주의적인 힘이 국제사회로 움직이는 힘까지 커질 수 있었던 것으로 역사는 얘기해줍니다. 예, 맞습니다. 한국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방법을 거쳐서 시민의 합의를 얻어낸 리더가 이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고 기존의 ODA 대신에 지능을 막 나눠주고 다니는. 결국 사람들의 집합이 움직이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각 개인이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힘에 눌려서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해요. 네. 나보다 힘센 사람 얘기를 듣거나 협조하거나 이러면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우리의 사실 대부분은 이 명분, 가치 이런 거에 설득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이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가치나 그 도덕적인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공익적인 행동을 하게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의 본성 자체에는 이 집단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힘들이 있어서 그거를 만들어지 놓는 힘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국제 질서들 혹은 AI로 인한 격차들 이 힘의 논리로만은 설명되지 않은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PD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결국에 몇몇 힘센 나라, 몇몇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에서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럼 죽을 거라고요, 우린 모두. 사회적 합의. 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빅퀴즈를 갖게 되면 시민의 상당수는 여기에 움직일 겁니다. 우리 그 계엄 때도 시민들이 저절로 움직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힘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 평온한 시대 때는 이런 식의 큰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지금 같은 격변기의 시대, 위기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에는 반드시 그런 흐름들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 그 흐름들을 어느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질까? 라고 그냥 겸허하게 예측을 해보면 가장 적당한 후보는 한국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미래가 가장 먼저 오는 나라이긴 합니다. 물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 안에서 미래가 먼저 닥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푸는 방식에 시민들이 있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고 민주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국가고 그리고 최근에 계엄이라는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안에서 뭔가 형성이 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트리거할 수 있는 촉발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면 저는 질문 같아요.
빅 퀘스천. 빅 퀘스천. 이런 문제에 대한 빅 퀘스천을 우리가 갖게 되면 대답은 다 달라도 돼요. 근데 이 질문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I가 기후가 다음 5년에서 15년 사이에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국제 질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가 가진 경제 모델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업 간의 경쟁들이 무의미한 게 아닐까. 혹은 우리가 가진 관계들 AI로 인해서 어떻게 왜곡이 돼버릴까. 그게 우리가 가진 투표 행동이나 민주적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까. 이 모든 질문들이 얽혀 있어요. 얽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라고 하면 이 미래에 대한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AI와 이 몇 가지 다중 위기 요인에 의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되고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땐 재작년에는 사람들이 그런 우울한 얘기 한단 말입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기업만 크게 돼 있으니까 오픈 AI나 구글 중에 이긴 데가 세상의 모든 돈을 다 차지한 다음에 피지컬 AI 군대를 만들어서 국가를 무력화시키겠지 뭐. 이러고 만다고요. 뭐 그것도 가능한 시나리오긴 한데 우리가 그걸 원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산업혁명 시대 말씀드렸던 이유도 승자가 독차지하는 혁명이 돼서는 이번에는 인류가 그 후과를 감당해내기 너무 힘들 것 같다. 그 산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의 문제가 생겼고 그 자본주의가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는 이제 그 사회주의나 여러 가지 물결들이 같이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는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거대한 시대를 바꾸는 변화가 있고 이 변화에 밀려서 어떻게든 저항하는 힘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격차가 길면 길수록 이 사이에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게 돼요. 많은 고통을 겪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걸 이미 확인을 했었잖아요. 몇 년 내로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산업혁명 초기를 생각해 보면 80년 정도 이어진 산업혁명이 네. 산업혁명 초기에 예측이 다 됐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예측이 된다 한들 80년을 설계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미래가 예측이 된다고 하더라도 설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능하죠. 네. 지금은 다음 5년에서 15년 정도의 변화. 결국 이재명 정부와 다음 정부 이 사이의 스코프 안에서 이 1차적인 AI 전환들이 마무리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이번 정부 5년 동안에 만들어지는 원형들이 그 이후에 10년들 15년까지 가면서 우리 사회를 전환시킬 건데 그럼 저는 이 중요한 AI에 기반한 변화 혹은 뭐 다중 위기 요인에 기반한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되는 이 과정들이 일어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좋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저랑 생각이 달라도 돼요. 저는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마구마구 일어나서 디베이트가 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빅퀘션을 가지고 이 한국 사회를 굉장히 프로액티브하게 미리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고 미리 설계를 해놓는 방향들을 만들고 논의를 거쳐가는 방식들이 아직 채 일어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떠밀려서 이 흐름에 떠밀려서 뭐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빨리 움직이긴 하겠죠. 그런데 과연 대응이 될까? 그리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진 대한민국의 역할이 만약에 19세기 혹은 20세기 유럽과 같다고 하면 이제 국제 질서로 우리의 목소리로 설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시기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할 때와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한국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운명은 어떻게 달라질까?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가진 시대성과 역사성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그렇게 폭넓지가 않은 것 같다.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의식으로 오늘의 얘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밖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타지오 의원을 3인칭으로 보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조조의 안양시에 있는 조조의 묘에 가면은 네. 이부프로펜이 쫙 쌓여 있다고 하잖아요. 참배객들이. 왜냐하면 조조는 평생 편두통을 겪었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처리해주면 끝나는데, 네네.
공중보건의가 이제 그 북한을 떠나오신 분이 두통을 겪는 걸 보고 지금까지 내놓은 해결 방법은 AI 기본사회 모델로 한국의 국제사회에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됐죠, 질문들이. 충분치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 차주연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